자, 우리 이제 교재 236페이지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출문제는 이제 이미 나왔던 그 문제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출문제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시험을 그 10월 28일 날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와요. 밖으로. 모처에 뭐 이제 그 모처라는 게 뭐 부산에 가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뭐 이런 연수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얼마 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예, 그러면 한 달 전에 뭐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시겠어요? 절대 안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못 가고요. 2주 전에 가는데, 이게 시험 보기 D-2주 전에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고 그거를 인쇄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잡으면 실제로 문제를 내는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몇 문제를 내느냐, 가령 우리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40문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생각이고 80문제를 내요. 왜 80문제를 내냐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A세트, B세트 두 개를 만들어요. 왜 두 개를 만드냐면 문제 유출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문제를 또 못 내니까 두 세트를 내서 어떤 걸로 실제 본시험을 치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문제를 일주일 동안 내려면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어요. 기출문제.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낸다. 기출문제는 반복 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크라운 출판사인가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막 계속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문제은행식 출제를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되어지는 지문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용어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틀린 거를 찾으라는 게 이제 문제죠. 우리 작년 시험이네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법령상의 정의 그대로 맞죠, 그죠? 1번은 맞고,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얘도 맞죠, 그죠? 그죠? 자, 3.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보수,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를 뭐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니까 얘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법인에만 사원 또는 임원이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얘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대요.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얘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포함될 데가 없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중개부조원인 어떤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개공에 소속되어 개공의 중개업과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그렇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구나 이렇게 정의하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크게 못 맞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당연히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역시 용어의 문제인데 옳은 거를 찾으래요. 옳은 건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미국의 브로커 자격도 있고 뭐 일본의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그러니까 우리 외국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랑 비슷한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말하자면 그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브로커 자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나라에 맞는 거니까. 이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 틀렸잖아요. 유무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만 우리 중개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업으로 행하는 것, 뭐 요거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인에만 존재하는 게 요 사원하고 임원이잖아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소공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4번 중개부조원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라고 했는데 여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부조원은 뭐 아닌 자라고 해줘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문제를 풀어봐 드렸는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제가 지금 전자칠판이라서 한 화면에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유사한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같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거 보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중개업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주고 또 이제 뭐 보면 여기 중개부조도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 인자 이거 나오고 또 보면 사원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도 지금 사원 두는 임원을 언급을 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취지가 똑같이 주잖아요. 자격이 있는데 소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또 사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면 소공이 아니다라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28의 문제죠. 그러면 33의 출자로 들어간 사람은 내기가 싫은 거야, 문제가. 왜요? 시간도 없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서 그렇긴 한데 특별히 뭐 내가 문제를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치면 칭송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너는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칭송하냐고 사람들이. 천만에. 그러면 100기면 어때요? 100기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짝 베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한 거냐면 내가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오류가 터지면 그럼 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내가 대학 교수인데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뭐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거나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한 해에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는 이게 문제가 해마다 계속 터지거든요. 그러면 출제한 사람이 사유서를 써서 공단에 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사유서지 뭐를 쓰는 거예요? 반성문 쓰는 거거든. 여러분이 대학 교수인데 반성문 쓰고 싶어요? 완전히 개쪽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의 문제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5번 문항은 조금 생소한 문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5번 문항도 예전에 다 나왔던 문항들이에요. 이게 또 뭐 새롭게 자기가 뭐랄까요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문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요 문제에 여기를 하나를 끼워넣은 게 좀 창의성이 있는 거다. 근데 요 문항은 조금 설명을 좀 요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지금 우리가 용어를 물었는데 여기 보면 용어를 물었잖아요. 용어. 그렇죠? 네. 근데 중개 행위에 대해서 갑자기 그 주제를 틀어버렸어요. 이 출제위원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그죠? 예,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지문이 맞다, 틀렸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번 문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중개 행위가 과연 뭐냐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다 한 번만 적어 볼게요. 자, 두 자로 중개가 있어요. 중개.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개 행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출제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용어가 우리가 딱 봐도 다르잖아. 이건 두 글자고 네 글자니까. 그러면 이 중개는 용어의 정의에서 다루는 용어의 정의상의 말하자면 용어인 거지. 그쵸? 용어의 정의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은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 행위의 알선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용어가 이렇게도 중개고 저렇게도 중개고 하면 용어라고 하는 걸 법률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잖아. 이것도 중개고 저것도 중개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협의의 중개라고 그래요. 협의라는 말이 무슨 개념이에요? 협의. 좁은, 협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거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중개행, 이 출제위원이 여기서 중개행이라고 준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손해배상에 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다루는 중개하고는 달라요. 이 개념이. 네. 그리고 이 중개 행위에는 중개가 그러니까 왼쪽 게 협의라 그랬잖아요. 협의가 뭐라 그랬죠? 좁은. 그럼 여기는 광의예요. 광의는 뭐예요? 넓은 의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광의의 중개행위에는 협의의 중개가 포함 아니면 제외?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건 넓은 의미의 중개니까.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이 손해배상의 원인행위가 되는 중개행위는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대.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봐 드릴 건데 이 지문이랑 같이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개공형 써봐 드릴게요. 잔금을 이제 우리 매매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금을 횡령을 하고요.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잔금을 횡령하고 도주해서 누가? 개공이. 자, 그러면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물어주는 거 맞아요. 자,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공이지. 그러면 개공이 물어줘 내려면 안 돼. 얘가 도망갔으니까.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협회를 달리 말하면 협회가 이제 공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 공제, 공탁 이런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보증기관이라고 하잖아. 보증기관이 이거를 배상해줘야 되는 말하자면 넓게 보면 이거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가 되어지는 중개 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까요? 우리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배우셨던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권리 분석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 공매 권리 분석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권리 분석을 그냥 합니까? 아니면 대리업 등록을 하고 합니까? 권리 분석 그냥 하잖아.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은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행위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중개행위의 연장.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 본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중개는 좁은 의미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넓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 중개행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판단 자체를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으로. 그렇죠?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한다 이러면 OX, X. 왜냐면 주관이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빈출이에요. 5번은.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됩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보다 2번이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 중개업. 예, 중개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개업은 틀린 거를 이렇게 물었잖아요. 1번 타인의 의뢰 있었어요. 의뢰. 예.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죠.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그러니까 이 금전 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이런 약정 이런 거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뭐를 지금 설정했다고 했냐면 채색 잡을게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대. 아까 제가 그 밖의 권리에는 뭣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당권. 그런데 저당권을 언제 잡냐 이거예요. 저당권을 언제 잡냐. 자, 저당권 뭐 혹은 근저당권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응? 예를 들자면 남자가 여자애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니? 그럼 나 근저당권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죠? 사랑하는 사이에 근저당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잡아줘, 근저당을? 질문 드린 거예요. 언제 근저당을 설정하냐고. 돈 때문에. 그거 여기 나왔죠. 금전 수비대차.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가 잡혀요? 저당권이 잡히는데 이 저당권 설정의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거 자체가 중개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글자 중개. 근데 중개를 뭘로 했대? 업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전문 중개업? 정답 안 나왔는데. 뭐 전문 중개업?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금전수비대차가 안 나오고 매매라고 나왔다고 쳐요. 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대. 그럼 뭐 전문 중개업이야? 매매 전문. 매매 전문이잖아. 임대차만 할 거예요. 임대차. 임대차만 알선하는 걸 업으로 했대. 그럼 뭐 전문? 임대차 전문. 그럼 얘는 뭐 전문? 왜 또 대출 전문이에요? 그렇지. 저당권 전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타겟으로 하는 건 저당권인 거지. 물론 뭐하고 관련되어서 이 대출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거지만 이 저당권 전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그 저당권을 그 설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답변하신 게 사실 틀린 건 아니야. 대출 전문으로 이렇게 대출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요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에 알선해야 돼? 저당권에 알선해. 이게 중개가 되는 거죠. 1번은 맞고 2번. 개공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 인해서 대법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2번이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다 한번 이 사례를 좀 적어 놓으시겠습니다. 이게 또 빈출이에요. 얘도 이 사례 중요. 자, 개공이 있었어요. 개공이 있었는데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가 임차인이라고 나 스스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개공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요. 뭐를 요구하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써달래요.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랍니다. 자, 여러분이 개공이면 임대차 계약서 써줄래요? 안 써줄래요? 나 중개도 안 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계약서 한 장만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불러주는 대로 내가 뭐 임대인과
뭐 이거 다 적어갖고 왔대. 조건을. 여러분 써줄 거예요? 안 써줄 거예요? 안 써주죠. 절대 안 써주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임대차 계약서 써주기만 하면 30만 원 주겠대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가 현금으로 딱 올려놨어요. 가지라고. 써주기만 하면 가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써줄래요? 안 써줄래요? 빨리 불러보라고 했겠죠. 왜냐면 써줘야 내가 30만 원 받으려니까 써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개공이 어떻게 해줬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중개도 안 하고 얘가 불러준 대로 작성, 교부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나 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냐면 여기다가 서명 민날인을 해버렸어요. 왜 서명 민날인을 했냐면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계약서를 손님한테 줄 때는 뭐하고 뭐 해야 돼? 서명 민날인. 그러니까 이거 배운 대로 한 거야. 이 사람은 30만 원 받고요. 근데 이 서명 민날인은 얘랑 얘 말고 제3자가 볼 때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의미가 뭐야? 의미가 여기 서명 민날인의 의미 제3자가 뭐라고 받아들여요?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개공의 서명 민날인이 있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사채업자한테 간 거예요. 이제 정식 용어는 대부업자한테 간 거죠. 사채업자한테 가서 대출을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채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네. 뭘 믿고? 계약서에 개공의 서명 민날인을 믿고. 왜냐면 이게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거를 한 명한테만 한 게 아니고 무려 20명의 개공한테, 아주 사채업자한테 이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20억 정도 마련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되게 크게 보도가 됐는데 아직 잡혔다라고 하는 보도가 된 적이 없어요. 중국으로 튄 거야. 그래서 못 잡은 거지 아직까지. 그럼 이제 소송을 걸었겠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까요? 사채업자가 개공을 상대로. 그 소송의 결과가 이거예요.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쓸데없이 계약서 써줘가지고 대부업자한테 뭐를 입혔어? 네가 손해 입혔으니까 뭐 해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공은 30만 원 받고 여기서 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요. 이 30만 원 받고 계약서만 써준 거예요? 아니면 중개를 한 거예요? 응? 계약서만 써줬어? 아니면 중개만 했어요? 계약서만 썼잖아요. 그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것도 중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주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왜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사채업자들이 개공이 서명 민날이라는 계약서를 못 믿고 대출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개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져라. 이거 써준 사람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시면 누가 30만 원 준다고 뭐 써달라고 하면 절대 써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질문.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인가죠? 변호사잖아 얘가. 개공은 아닌 거지. 근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중개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는 일단 안 되는 건데 하고자 할 때에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 원래 안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격을 따서 그래가지고 자격만 따면 안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하는 건 괜찮다. 이 말이 그거예요. 법령상의 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변호사 자격만 갖고는 안 되고
자격 취득해서 등록을 하고 하면 관계없다. 예,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는 표현이에요. 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요건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우연한 1회. 예, 이런 표현들 나오면 뭐가 아니다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되죠. 업이 아니다. 예, 볼 수 없다. 맞죠? 자, 5번.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대요. 아까 우리 판례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잖아. 약속이나 요구하는데 그쳤대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왜 아니다? 보수 안 받았으니까. 업이 아닌 거지. 보수 안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아니자. 업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 어디까지나 중개만 한 거죠. 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약속 요구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처벌해야지. 무등록 중개업. 왜냐하면 여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랬으니까 이건 무등록 중개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렵기는 한데 좋은 문제고 이것도 자 이제 중개대상물은 이따가 이제 그 일환 먼저 한번 보기로 하고 요거 우리 잠깐 더 볼게요. 아니 뭐를 봐야 되냐면 제가 한 장짜리 우리 그 큰 지문 하나 문제 나눠드린 거 있죠. 일일 모의고사 여기도 용어만 좀 단단 풀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원에 오시면 저녁에 학원에 오시면 요거 매주 나갈 거잖아요. 매주나 아니면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나갈 건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맞추고 틀리는 거는. 그리고 참고로 오전반 분들은 4개 내지 5개 정도를 맞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배포하는 프린트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좀 이렇게 가늠하시면 됩니다. 1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건 1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을에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래요. OX, O 맞고 2.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얘도 맞죠. 그렇죠? 자, 3.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대. 맞죠? 얘도. 자, 4번을 잘 보세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모에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OX. O 같지요? 근데 틀렸어요. 틀렸다고. 여기.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로 얘기해서 손가락으로 하면 되고 뭔지 모르잖아. 소공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종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니까 누구의 업무만 보조해야 돼? 개공만. 근데 소공도 종업원인데 종업원의 업무를 보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공 빼야 됩니다.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5번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죠. 하는 일은 2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즘의 문제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두 고르는 거 이렇게 박스 주고 작년에 박스형 문제 40개 중에 몇 개 나왔다고 그러죠? 19개. 네. 미친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2-3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 트렌드가 시험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중개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거의 절반 정도가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수능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자격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형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1번은 대충 이렇게 몰라도 한번 찍어볼 수 있는 어떤 거라고 한다면 이 박스형 문제는 만약에 여기 뭐 5개가 나왔다. 그럼 5개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자, 기억법부터 봅니다. 컨설팅 업자가 자, 질문 컨설팅 업자의 직업이 뭐예요?
그냥 컨설팅 업체, 개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보수도 받고 중개행위를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업으로 했대.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중개요? 자, 다시 얘가 컨설팅 업자는 개공은 아닌 거 맞죠? 네. 근데 얘가 중개업을 했대요. 그럼 무슨 중개업이야? 등록을 했어, 안 했어, 얘? 안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친구는 처벌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왜냐하면 얘가 나쁜 놈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처벌을 하려면 결론을 뭐라고 내줘야 돼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아니면 해당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해줘야죠. 그래 얘를 처벌하지. 맞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한다. 니은, 우연한 기회의 단일에 여기다 다시 한번 채색 잡을게요. 이 표현들 나오면 얘는 업이다, 업이 아니다. 업은 아니다. 예, 업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예. 니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도 받고 의뢰도 있고 보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글자로 중개라 그랬잖아요. 중개.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 그걸로 뭘로 했대요? 업으로. 근데 이건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던 어떻게 됐든 뭐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 전문 중개업? 저당권 전문 중개업.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맞고. 자, 니을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대.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전문 중개업이에요? 토지 전문 중개업이지, 그냥. 자, 우리 대학가에서요. 하숙집을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개공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전문 중개업이야? 하숙집 전문. 뭐 공단 입구에서 공장을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개공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개공들은 뭐 전문이야? 공장 전문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미음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무등록인 상태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다면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얘를 처벌을 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3년 3천으로 처벌을 하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해줘야 이거를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옳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라고 하니까 이렇게네.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세 개가 옳은 거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 3번 문제는 부칙개공. 여기다 우리 문제에다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부칙개공은 일단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아니면 자격은 없는? 자격은 없는. 자격 없어요. 근데 등록은, 중개업 등록은 있는 없는? 있는. 등록은 있는. 그럼 얘는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옳은 거 찾으래요. 부칙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은 됩니다. 왜? 등록은 있으니까. 근데 뭐의 대상은 아닌 거냐면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은 아닌 거니까 결국에 1번은 틀린 거죠. 둘 다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 올라가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경기도면 경기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데 원칙이 그래요. 근데 예외가 없다. 예외 있어요. 예외 있습니다. 자, 예외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도 안에 있는 것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단 뭐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망에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망에 가입을 하고 플러스 그 망을 뭐해서? 이용해서 이용. 그리고 그거에 그 인터넷 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
그러니까 공개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요 가입, 이용, 공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중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우리 개공이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할 수 있잖아요. 사무소 등록번호 당연히 명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개공임을 특정할 수 있는 일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된다. 내가 개공이라는 거 명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4.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에 대한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네. 이게 채색을 한번 잡을게요. 관리 분석 취득 결성까지. 이거는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대리인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리인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권리 분석 취득 결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으며, 이거 할 수 있는데, 입찰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권리 분석 취득 결선하고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데, 말 그대로 중개업만 등록만 있으면, 근데 대리를 하려면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권리 분석하고 취득 결산과 대리는 전혀 다른 행위니까. 5번. 사무소 명칭에 우리 그 상호 만들 때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써서 만들어야 돼요.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또는 몇 자, 5자 이런 문자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면 맞죠. 얘는 부칙개공은 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썼다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정확히 개공은 맞잖아요. 개공은 맞잖아. 그래서 1년 1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공은 맞잖아요. 개공. 그러면 1년 1천을 받는 애들은 누구냐면 개공 아닌 자가 썼을 때, 개공 아닌 자가 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3번 문제 옳은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아니. 오늘 이게 문제가 지금? 아이고. 옳은 거 틀린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럼 옳은 거니까 지금 몇 번이 옳은 걸까요? 몇 번이 어떤 거야? 요거 3번. 3번이 옳은 거잖아요. 이거 표시 광고할 때 특정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명시해 주는 게 맞죠? 자, 이제 용어는 됐고요. 어디로 이제 또 가보시냐면 중개대상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에는 별 하나만 좀 잡으시고요. 얘는 용어처럼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별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그림을 좀 먼저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큰 원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여기 안에 부분집합이 되게끔 해서 중개대상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중개대상물은 항상 뭐여야 한다? 부동산이어야 한다. 우리가 동산을 중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가 되는 건데 여기에 체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체크. 자, 여기 체크된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체크된 위치는 뭐에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까요? 그렇죠.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는 중개대상물에는 안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 여기서는 그것만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 아닌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첫째, 여기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청와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아닌가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청와대를 중개할 수는 없죠. 자, 왜? 국가의 재산이니까. 그리고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걸 행정재산 안 판다. 공유는 지자체의 재산. 뭐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 청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그러면 서울시청 청사 안 팔아요? 안 팔아요. 팔면 안 되지. 서울시청 공무원도 군말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팔으니까 정리하면 사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청하되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나만 적어봐 드릴 건데 선박을 하나 좀 적어볼게요. 선박. 특히 선박은요, 그 20톤 넘어가면, 20톤 넘어가면 등기 능력도 있고요.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준부동산이긴 하지만. 근데 선박은 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선박 사고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선박은 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부동산으로 보고 거래도 가능하지만 선박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거 나와요. 이거 좀 빈출인데 이걸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런 거를 이제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여기 무채재산권을 이제 지적재산권인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여기 지금 학원 건물을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건물을 메가랜드 종로 캠퍼스 건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령 택시 타고 여기 오라고 할 때 단성사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유명한 건물이야? 안 유명한 건물이에요? 유명한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이 팔릴 때 이런 권리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형의 가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가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속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상속은 왜 적었냐면, 자, 이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에요. 법인이 아니고 이 건물 소유자가 이제 개인인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실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이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그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자든 뭐 자녀든. 그러면 이 상속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원인에는 우리 중개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상속을 받은 물건이 있다고 쳐봐요. 상속을 받은 물건. 근데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데는 개입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상속이라는 원인에는 개입이 안 돼요.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규정을 좀 볼 건데 내용 되게 간단해요. 일단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고요.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정착물, 중개대상물 되고 임목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총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토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토지의 반대말. 토지의 반대말 바다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다행인 게 하늘이라고 안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이게 좀 길어지잖아요, 얘기가. 그죠? 토지의 반대는 뭐다? 바다다. 그러면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천은 바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하천은 또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천을 숫자로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하천을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하천의 양이 얼마나 정도나 될 것 같아요? 100이라고 했을 때 99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일반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존재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시골에 하천화되어진 땅들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립받은 토지, 매립 준공인가 받은 토지는 개인이 매립했으니까 사유지가 되고 토지 일부에 임대차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의 요거 저당권 같은 거는 안 되는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토지가 있는데 일부 저당권 설정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토지가 하나 있어요. 필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만큼에 대해서 저당권을 못 잡는다 이 말이잖아요. 왜? 소유자는 같은 사람인데. 예? 하나로 뭐? 왜 하나로 거래가 될 수 없어요? 내 맘이지 뭐 이만큼 잡든 전부 잡든 내 맘 아닌가? 근데 안 되는 이유 아주 간단한 이유는 이만큼의 등기를 안 해주거든요. 이만큼의 등기 안 해준다고. 그럼 등기 어떻게 해줘? 전부 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 일부에 대한 매매, 교환, 저당권이 안 되는 이유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까 등기 쉽다고 하시잖아. 근데 등기를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절차적인 내용이라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지붕 있어야 되고 벽 있어야 되고 기둥 다 있어야 이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이거 다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정착물이 아닌 것들, 뭐 반잣집이나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 당첨권, 이건 당첨권은 당첨만 된 지위가 되고요. 대토권, 이 대토권은 실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종이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땅으로 받는 하나의 증서 같은 거를 대토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실 건데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한번 채색 잡아볼게요. 자, 왼쪽 입주권과 오른쪽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선정될 지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면 왼쪽은 이미 입주권이라고 해서 권리로 하나의 지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확정된 지위.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정된 게 아니니까 이건 아직 지위의 단계가 아닌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다시 여기는 확정된 지위, 하나의 권리, 얘는 아직 안 된 거. 그러니까 이건 선정될 수 있는 것이지 미확정 상태. 그래서 보통 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러면 땡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정착물 중에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명인 방법에다 밑줄 하시고요. 얘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무에다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에다가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름표 붙이는 방법, 뭐 울타리 쳐가지고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그런데 이 나무가 가격이 엄청 비싼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한 그루에 몇 억씩 나가는 나무. 그러면 이름표만 붙여놓고는 누가 막 훔쳐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임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왼쪽으로. 뭐 되어진 거냐면 등기가 된 나무를 말해요. 등기되어진 나무를 임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나 등기된 나무나 똑같이 소유권을 표시한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명인 방법과 임목의 차이점. 둘 다 공시는 됐지. 얘도 공시, 소유권 표시, 얘도 등기해서 소유권 표시해서 공시는 되잖아요.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등기됐고 안 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얘는 소유권만 표시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를 했다고요? 등기. 그러면 얘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요거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등기가 됐으니 저당권
설정도 된다. 자, 그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어떤 것들이냐? 자, 우리 여러분 포항에 가면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있죠. 그 포스코는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있냐면 토지, 뭐 건물, 여러 가지 특허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재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묶어가지고 일체로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등기 쳐놓은 거, 이걸 무슨 재단? 공장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강원도에 가보면 지금은 좀 이게 그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진짜로.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 서울 빼고 어디가 제일 잘 살까요, 지금? 그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지역. 서울 빼고. 부산 아니고. 포항 아니고. 울산. 여기가 그 좋은이라면 좀 그렇고 큰 대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생활 수준이 제일 높아요. 거기 뭐 대기업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70년대에는 강원도가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옛날에 그 탄광에 있는 그 강아지 새끼들은 지폐를 물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아, 진짜로. 왜냐면 그만큼 돈이 많이 됐었는데 그 탄광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등기 쳐놓은 거를 광업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장만의 임대차가 이제 가능하려면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는 별 하나만 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포스코가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공장 제도로 등기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스코를 만약에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따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 일체. 그러니까 등기된 단위로만 거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공장이 한 10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만 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대출해준 은행이 저당권자잖아. 대출해준 은행에서 야, 내가 특별히 동의할 테니 그거 그 임대차 주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줘. 그런 조건으로 동의할게.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만의 임대차는 원래 안 돼요. 원칙에 벗어나니까. 근데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분리하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일체로, 세트로. 그래야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요거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